70평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해야 할 날이었습니다. 화려한 연회장의 흥겨운 노랫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도는 듯했습니다. 부드럽게 길을 미끄러져가는 고급 승용차 안에서 박옥란 여사는 은은한 빛을 내는 비단으로 만든 고운 한복을 입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 끝난 자신의 칠순잔치는 그야말로 꿈만 같았습니다. 아들 내외가 정성껏 준비한 잔치에는 수백 명의 손님들이 찾아와 그녀의 인생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옥란 여사는 옆자리에 앉은 아들 지훈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아들의 손은 어쩐지 축축하고 차갑게 느껴졌지만 그녀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가 너무 벅차고 감격스러워 그런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앞자리에 앉은 며느리 소연이 고개를 돌리며 꿀처럼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정말 고우셨어요. 저희가 준비한 잔치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네요. 옥란 여사는 주름진 손으로 며느리의 손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마음에 들고 말고 내 평생 이렇게 행복한 날이 또 있었을까 싶구나. 지훈아, 소연아, 정말 고맙다. 아들 지훈은 어머니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그저 창밖의 도시 불빛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마치 그 불빛 속에 숨고 싶다는 듯이 말입니다. 소연은 비단으로 감싼 칼날 같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끝이 아니랍니다. 저희가 어머님을 위해 진짜 큰 선물을 준비했어요. 이제껏 고생만 하셨으니 아무런 걱정 없이 편히 쉬실 수 있는 곳으로 모시려고요. 그 말에 옥란 여사는 그저 자식들의 지극한 효심에 가슴이 뭉클해질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차가 익숙한 집 방향이 아닌 다른 길로 접어들었을 때 옥란 여사의 마음에 작은 의문이 싹 텄습니다. 화려한 도심의 불빛은 점차 사라지고 가로등 하나 없는 어둡고 낯선 길이 이어졌습니다. 차 안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고 아까까지만 해도 제잘거리던 며느리는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차가운 뱀처럼 등줄기를 타고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아, 어디로 가는 길이냐? 집으로 가는 길이 아닌 것 같은데. 아들은 여전히 창밖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어머니. 정말 좋은 곳이에요. 그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아 더욱 섬뜩하게 들렸습니다. 얼마나 더 달렸을까? 차는 마침내 높고 정교하게 만들어진 철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문 위에는 은빛 언덕 요양원이라는 품격 있는 글씨체의 간판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 글자를 읽는 순간 옥란 여사는 머리를 커다란 망치로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곳은 집이 아니었습니다. 호텔도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이 그녀를 위해 준비했다는 진짜 선물은 바로 나라에서 가장 비싸고 호화롭다는 양로원이었습니다. 옥란 여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아, 이게 대체 무슨 장난이냐? 여기가 어디라고? 그 순간 며느리 소연의 얼굴에서 상냥한 미소가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차에서 내리며 얼음장처럼 차갑고 딱딱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장난이 아니에요. 이곳은 나라에서 손꼽히는 시설입니다. 최고의 의원들과 보살피는 사람들이 24시간 내내 어머님을 돌봐드릴 거예요. 이제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옥란 여사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애원과 믿을 수 없다는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지훈아, 네 입으로 직접 말해보아라. 이게 사실이냐? 아들 지훈은 마침내 고개를 돌려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고 깊은 죄책감과 체념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바닥을 보며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모두를 위한 최선의 길입니다. 회사는 이제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하얀 옷을 입은 낯선 사내 둘이 차 문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없이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옥란 여사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절망으로 가득 찼던 그녀의 눈에서는 이내 차갑고 날카로운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늙고 힘없는 노인으로만 생각했지만 큰 실수를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잊고 있었습니다. 40년 전 맨주먹으로 시작해 거대한 떡사업을 일군 사람이 누구인지를, 그들은 잠들어 있던 호랑이의 코털을 건드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믿었던 혈육에게 버림받았지만 결코 주저앉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되찾은 한 여인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화면 아래에 있는 구독 단추와 종모양 단추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올라올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답니다. 그리고 지금 어느 고장에서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더욱 기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의 이름을 알려주시면 제가 반갑게 인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박옥란 여사의 과거로 시간여행을 떠나볼까요? 40여 년 전, 왁자지껄한 시장의 한 구석에는 앳된 얼굴의 젊은 안악이 있었습니다. 바로 스물남짓의 박옥란이었습니다. 추운 겨울바람에 볼은 빨갛게 얼어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뜨거웠습니다. 그녀의 낡고 작은 좌판 위에는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떡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등 뒤에 엎인 어린 아들 지우는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고, 옥란은 아들이 깰새라 조심스럽게 몸을 움직이며 손님을 맞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하루 종일 쌀가루를 만지고 뜨거운 증기를 쐬어 거칠었지만 그 손에서 빚어지는 떡은 세상에서 가장 부드럽고 쫀득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떡이 아니었습니다. 굶주림과 서러움 속에서도 아들만큼은 배불리 먹이고 당당하게 키우겠다는 한 어미의 간절한 소망이 담긴 결정체였습니다. 제 이름은 박옥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저를 달보들의 떡이라는 큰 회사를 세운 사람으로 기억하지만 제 시작은 이렇게 보잘것없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할머니에게서 물려받은 떡 만드는 손재주와 쌀가루 한 줌. 그리고 내 아들이 다시는 가난 때문에 고개 숙이는 일이 없게 하리라는 굳은 다짐뿐이었습니다. 남편은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다가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고 어린 아들과 빚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세상은 저에게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옆에서 과일을 파는 아주머니는 제가 불쌍하다며 혀를 찾고, 건어물을 파는 아저씨는 젊은 여자가 혼자 고생한다며 안쓰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동정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 힘으로 일어서고 싶었습니다. 저는 떡 하나하나에 제 모든 정성을 쏟아부었습니다. 매일 새벽 별을 보며 일어나 가장 좋은 쌀을 직접 골랐고, 밤늦게까지 잠을 줄여가며 팥이며 콩이며 고물을 만들었습니다. 다른 가게들이 값싼 재료를 섞었을 때도 저는 고집스럽게 가장 좋은 재료만을 사용했습니다. 떡은 정직해야 한다. 먹는 것으로 장난을 치면 하늘이 노하신다는 것이 제 철칙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 떡을 거들떠보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맛본 사람들은 반드시 다시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이 집 떡은 다르네. 입에 착착 감기는 맛이 일품이야. 사람들의 칭찬은 고된 하루의 피로를 잊게 해주는 약과 같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옥란의 작은 좌파는 시장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먼 곳에서도 달보들의 떡을 사기 위해 일부러 찾아왔습니다. 좌파는 작은 가게가 되었고, 가게는 이내 작은 공장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큰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옥란은 더 이상 시장의 초라한 안악이 아닌 모든 이가 존경하는 박 회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순간도 자신의 시작을 잊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큰 공장을 갖게 되어도 그녀의 손은 여전히 쌀가루의 감촉과 떡반죽의 따스함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이룬 모든 것은 오직 아들 지훈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미처 몰랐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그 아들이 훗날 자신의 심장에 가장 깊은 상처를 낼 칼날을 갈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그녀를 차가운 양로원 문 앞에 버리고 가기 딱 1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볕이 잘 드는 달보들의 떡 회사의 회장실에서 옥란 여사는 갓 쪄낸 따끈한 떡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들 지훈과 며느리 소연이 조심스럽게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두 사람의 얼굴에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며느리 소연은 최신형 휴대용 전산기, 즉 노트북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옥란 여사 앞에 탁자에 조심스럽게 전산기를 내려놓고 화면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온갖 어려운 말들과 현란한 그림들로 가득 찬 발표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어머님, 이제 회사를 저희에게 맡겨주세요. 시대가 변했습니다. 어머님의 방식은 훌륭하지만 이제는 더 새롭고 효율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소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야망은 날카로운 칼처럼 번뜩였습니다. 옥란 여사는 말없이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비용 절감, 생산성 향상, 세계 시장 진출 같은 그럴듯한 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말글 뒤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꿰뚫어 보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비용을 줄인다는 것은 자신이 평생 고집해온 국산 햅쌀 대신 값싼 수입쌀로 바꾸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생산성을 높인다는 것은 수십 년간 자신과 함께 일해온 늙은 기술자들을 내보내고 차가운 기계로 그 자리를 대신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옥란 여사의 심장이 차갑게 식어내렸습니다. 이것은 회사를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뿌리를 뽑고 혼을 빼앗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사업이 아니다. 이건 내 인생이고 내 자부심이야. 나는 40년 동안 쌓아올린 우리 회사의 명성을 돈 몇 푼과 맞바꿀 생각이 없다. 며느리 소연의 얼굴에 실망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는 금세 다시 상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까지 조용히 있던 아들 지훈이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를 믿어주세요. 저희는 결코 어머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어머님의 유산을 더 크게 키워서 세상 사람들이 모두 우러러보게 만들고 싶습니다. 제발 저희에게 기회를 한 번만 주세요. 아들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 차 보였습니다. 옥란 여사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평생을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그녀였습니다. 아들이 저렇게까지 원하는데 어미 된 도리로 더 이상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식들이 자신의 철학을 이해하고 지켜줄 것이라 믿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옥란 여사는 남몰래 자신의 오랜 법률 대리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지난 20년간 옥란 여사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며 굳은 일을 도맡아온 믿음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옥란 여사는 그에게 자신의 결심을 털어놓았습니다. 아이들에게 회사의 운영을 맡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넘겨주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뒤에서 지켜볼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십시오. 법률 대리인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 아주 좋은 생각이십니다. 회사의 경영권은 넘겨주시되 소유권은 회장님께서 계속 가지고 계시는 신탁 계약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아주 특별한 조항을 하나 넣지요. 옥란 여사는 궁금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특별한 조항이라니요? 법률 대리인은 안경을 고쳤으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름하여 장인의 규약입니다. 만약 회사의 핵심 가치인 떡의 품질이 떨어지거나 제가 정해놓은 금지된 재료, 즉 값싼 수입 재료를 사용하거나 회사의 명성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일이 발생할 경우 회장님께서 즉시 모든 권한을 되찾아올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조항의 존재는 아드님 내외에게는 비밀로 하겠습니다. 옥란 여사는 그제야 안심이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자신의 유산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그녀는 서류에 조용히 자신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기회를 주되 그들이 선을 넘지 않도록 든든한 울타리를 쳐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이것으로 모든 것이 잘 해결될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녀의 마지막 희망이자 가장 큰 착각이었습니다. 아들 내외에게 회사 운영을 맡긴 지 반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옥란 여사는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무런 예고 없이 자신이 평생을 바친 달보들의 떡 공장을 찾아갔습니다. 공장 문을 들어서는 순간 그녀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구수한 떡 지는 냄새와 달콤한 고물 냄새가 진동했을 공장 안은 역한 기름 냄새와 정체를 알 수 없는 화학약품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정겨운 사람들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과 함께 청춘을 바쳤던 오랜 기술자들은 보이지 않고 낯선 젊은이들이 무표정한 얼굴로 시끄러운 기계를 조작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마치 사람의 온기가 사라진 텅 빈 껍데기 같았습니다. 옥란 여사는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으로 원료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창고 한쪽 구석에는 분명 자신이 계약했던 2천의 최고급 햅쌀 포대가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편에는 출처를 알 수 없는 값싼 중국산 쌀 포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심지어 팥고물 대신 정체모를 갈색 가루가 담긴 통들도 보였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원가 절감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고객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이자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배신이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창고 문을 닫고 공장을 나섰습니다. 공장 정문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허둥지둥 달려오는 아들 지훈의 얼굴을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옥란 여사의 집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낮에 공장에서 몰래 가져온 떡 한 조각을 아들과 며느리 앞에 내놓았습니다. 겉보기에는 예전과 다를 바 없는 떡이었습니다. 이걸 한번 먹어보아라. 이게 정말 우리가 만든 달보들의 떡이 맞더냐?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들 지우는 차마 떡에 손을 대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소연은 조금도 거리낌 없이 떡을 한 입 베어 물고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맛만 좋은데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깔끔한 맛을 더 좋아해요. 매출이 15알이나 오른 것이 그 증거 아니겠어요? 어머님은 너무 옛날 방식에만 얽매여 계세요. 그 뻔뻔한 태도에 옥란 여사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지훈아, 너도 그렇게 생각하느냐? 네 어미가 평생을 지켜온 맛이 그저 낡고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렸느냐? 아들 지훈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실망 어린 눈빛과 아내의 날카로운 눈빛 사이에서 갈팡질팡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소연이 말이 맞아요. 세상이 변했습니다. 우리도 변해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옥란 여사는 자신의 아들이 완전히 변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순수하고 착했던 아들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야망의 눈이 먼 아내의 꼭두각시가 되어버린 낯선 남자만이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실망감은 그 어떤 배신감보다 더 깊고 아프게 그녀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옥란 여사는 자신의 회사에서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중요한 회의가 있다는 핑계로 공장 출입을 막았고 바쁘다는 핑계로 그녀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왕국에서 쫓겨난 늙은 여왕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자식들은 더 이상 그녀의 조언을 구하지 않았고 마치 귀찮은 짐처럼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긴장감은 날마다 높아져만 갔고 마침내 터질 것 같은 팽팽한 활시위처럼 위태로운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응비던덕 요양원의 차갑고 정갈한 방안. 박옥란 여사는 아무런 장식도 없는 새하얀 벽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칠순잔치의 화려했던 기억과 아들 내외의 냉정한 배신이 뒤섞여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그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차가운 분노가 얼음처럼 단단하게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주름진 두 손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이 손은 40년간 쌀을 씻고 반죽을 치대며 굳은 살이 박인 손이었습니다. 이 손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했고 작은 떡집을 나라에서 손꼽히는 큰 회사로 키워냈습니다. 이런 손을 가진 자신이 이런 무균실 같은 곳에서 무력하게 쓰러져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절망의 빛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예리하게 펴려진 칼날 같은 결심이 섰습니다. 그녀는 울부짖거나 문을 두드리는 대신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곳에 끌려오면서 보았던 모든 것을 필사적으로 기억해냈습니다. 새벽 4시가 되면 밤근무자와 낮근무자가 교대하며 잠시 감시가 소홀해진다는 것. 복도 끝 세탁실로 향하는 음식 운반용 승강기가 있다는 것. 그리고 세탁실 구석의 작은 창문은 낡아서 잘 잠기지 않는다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녀는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행동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일수록 적은 더 강하게 올가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머리는 이제 슬픔에 잠긴 늙은 어머니의 머리가 아니라 위기 상황을 타개할 전략을 짜는 노련한 사업가의 머리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날 밤 깊은 어둠이 요양원을 감쌌을 때 옥란 여사의 방에서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녀는 침대옆 탁자를 일부러 넘어뜨리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는 연기를 했습니다. 쿵하는 소리에 놀라 달려온 젊은 간호사는 당황하여 허둥지둥 의원을 부르러 달려갔습니다. 잠시 후 의원과 간호사가 혈압을 재고 청진기를 대며 부산을 떠는 사이 옥란 여사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침대에서 빠져나와 그림자처럼 방을 나섰습니다. 그녀는 복도 끝에 놓인 더러워진 침대 시트를 담는 커다란 수레 안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잠시 후 아무것도 모르는 직원이 수레를 끌고 세탁실로 향했습니다. 퀴퀴한 냄새와 축축한 감촉이 불쾌했지만 옥란 여사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세탁실에 도착한 수레가 멈춰 섰습니다. 직원이 다른 일을 하러 간 틈을 타 그녀는 조용히 수레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기억해 주었던 구석의 낡은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창문은 예상대로 굳게 닫혀 있지 않았습니다. 약간의 힘을 주자 비걱 소리를 내며 조용히 열렸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습니다. 그것은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를 알리는 상쾌한 바람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몸을 내리자 축축한 흙과 풀내음이 코를 찔렀습니다. 그녀는 한복치마 깊숙한 곳, 아무도 모르는 비밀 주머니에 꼬매두었던 낡은 단추식 전화기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외워온 단 하나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익숙하고 충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 기사, 나요. 때가 되었으니 이제 시작해야겠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복수를 다짐하는 그녀의 눈빛은 새벽별보다 더 차갑고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요양원을 빠져나온 옥란 여사는 곧장 강 기사가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서울의 번화가 한복판에 있는 낡고 허름한 건물 꼭대기층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아무도 살지 않는 폐가 같았지만 그곳은 옥란 여사가 10수년 전부터 아무도 모르게 마련해둔 비은스러운 안식처이자 작전 본부였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바깥의 허름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방 안은 작지만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벽 한쪽에는
달보들의 떡의 모든 거래 내역과 회계 장부가 빽빽하게 들어찬 서류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옥란 여사는 공식적인 장부와는 별개로 자신만의 비밀 장부를 꼼꼼하게 기록해왔던 것입니다. 그녀의 곁에는 이미 연락을 받고 달려온 강 기사가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운전기사가 아니었습니다. 옥란 여사가 시장저 앞안에서 장사를 시작할 때부터 꾸준히 일을 도맡아온 그녀의 유일한 신복이자 충신이었습니다. 강 기사는 두툼한 서류 뭉치를 옥란 여사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회장님, 예상대로였습니다. 도련님과 아씨께서 회사를 맡으신 뒤로 국산 쌀 대신 값싼 중국산 쌀을 들여온 것은 물론이고 몸에 해로운 화학 보존료까지 사용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덕분에 떡의 유통기한은 늘었지만 원가는 예전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옥란 여사는 말없이 서류를 넘겨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슬픔이나 분노 대신 차가운 결심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강 기사에게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강 기사, 내가 눈여겨보던 젊은 음식 평론가가 한 명 있어. 거짓과 타협하지 않는 고든 성품을 가진 친구지. 그에게 아무도 모르게 연락해서 내가 예전에 만들었던 진짜 달보들의 떡과 지금 공장에서 나오는 가짜 떡을 함께 보내주시오. 그리고 이 서류 사본도 잊지 말고 첨부하도록 하시오. 며칠 후 인터넷 세상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떡의 여왕이 백성을 속이다. 우리가 먹는 떡의 충격적인 진실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유명 음식 평론가가 옥란 여사가 보낸 2개의 떡을 직접 맛보고 성분을 분석하며 달보들의 떡의 변해버린 품질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영상에는 강 기사가 넘겨준 값싼 수입 원료를 사용한 거래 장부까지 공개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분노는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내 아이에게 믿고 먹이던 떡이었는데. 박 회장님은 어디 계신가? 당장 나와서 해명하라! 달보들의 떡의 주식값은 곤두박질 쳤고 오랜 세월 거래를 이어오던 대형 상점들은 줄지어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한편 달보들의 떡의 화려한 회장실에서는 아들 지훈과 며느리 소연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는 자신들의 왕국을 보며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탓하며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의 그 잘난 효율 경영이 회사를 망쳤어. 지훈이 소리치자 소연도 지지 않고 악을 썼습니다. 입 닥쳐요. 이건 분명 당신 어머니가 꾸민 짓이야. 그 노인네를 그냥 요양원에 가둘 게 아니라 더 확실하게 손을 썼어야 했는데. 바로 그때 옥란 여사의 낡은 전화기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그녀의 오랜 법률 대리인이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다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회사의 명성에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한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장인의 규약을 발동할 때가 왔습니다. 옥란 여사는 비밀 안식처의 창문 너머로 어둠에 잠긴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하지만 그 어떤 말보다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군요. 그녀의 복수는 이제
막 서막을 울렸을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달보들의 떡 본사 회의실은 그야말로 살얼음판 같았습니다. 회사의 존폐를 논의하기 위해 긴급 이사회와 주요 투자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들 지훈과 며느리 소연은 창백한 얼굴로 연신 고개를 숙이며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성난 투자자들의 분노를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굳게 닫혀있던 회의실 문이 아무런 예고 없이 활짝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습니다. 그곳에는 박옥란 여사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모습은 늙고 병들어 요양원에 갇혀 있을 거라 생각했던 초라한 노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곱게 빗어넘긴 머리,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단정한 정장 차림. 그녀는 마치 자신의 왕국에 돌아온 여왕처럼 당당하고 위엄이 넘쳤습니다. 그녀의 뒤에는 법률 대리인과 강기사가 그림자처럼 서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아들 지훈과 며느리 소연은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굳어버렸습니다. 옥란 여사는 천천히 회의실 안으로 걸어 들어와 긴 탁자에 가장 상석에 섰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으로 직접 쓴 낡은 장부 하나를 탁자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나는 이 회사를 맨손으로 일구었소. 내 젊음과 눈물을 이곳에 모두 쏟아부었지. 그런데 당신들은 고작 돈 몇 푼을 아끼기 위해 회사의 심장을 팔아넘기려 했소. 당신들이 훔치려 한 것은 단순히 내 회사가 아니야. 그것은 내 인생 그 자체였소.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회의실 전체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며느리 소연이 정신을 차리고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경비는 뭐라는 거야? 하지만 그녀의 발악은 공허한 외침일 뿐이었습니다. 법률 대리인이 앞으로 나서며 서류 뭉치를 높이 쳐들었습니다. 박옥란 회장님께서는 이곳에 계실 모든 권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신탁계약서 제4조 7항, 일명 장인의 규약에 따라 회사의 품질과 명성에 심각한 손실을 끼친 현 경영진은 모든 권한을 박탈당하며 회사의 모든 운영권은 창업주의자 유일한 소유주이신 박옥란 회장님께 즉시 귀속됩니다. 법률 대리인이 서류를 이사들에게 건네자 회의실 안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지우는 의자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 쥐었고 며느리 소연은 도끼 어린 눈으로 옥란 여사를 쏘아보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은 듯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옥란 여사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가 아닌 깊은 슬픔과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너에게 진정한 왕국을 물려주고 싶었다. 하지만 너는 고작 플라스틱으로 만든 가짜 옥저에 만족하고 말았구나. 이제 그 자리에서 내려오너라. 두 사람 모두. 1년 후 달보들의 떡 공장은 예전의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공장 안은 다시 구수한 쌀 내음과 달콤한 꿀 내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옥란 여사는 화려한 회장실 대신 소박한 작업복을 입고 젊은 기술자들에게 자신의 비법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진정한 행복과 만족감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회사를 되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에게 이름 없는 작은 상자 하나가 배달되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모양은 투닥했지만 정성이 느껴지는 떡 몇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옥란 여사는 떡 한 조각을 천천히 맛보았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 안에는 진심 어린 노력과 뉘우침의 맛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누가 보냈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아들 레웨는 도시 변두리에서 작은 떡집을 열고 맨바닥부터 다시 시작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옥란 여사는 더 이상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는 첫걸음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진정한 승리는 빼앗긴 것을 되찾은 데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혼이 담긴 유산을 지켜내고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주는 것. 그것이 그녀의 진짜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들은 그녀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았다고 생각했지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내면에 깊이 뿌리내린 신념과 정신은 결코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진정한 힘은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영혼을 훔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화면 아래에 좋아요 단추를 눌러주시고 아직 안 하셨다면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여러분 안에 잠들어 있는 강인한 힘을 항상 기억하시길